오늘 그 할 리뷰는 1490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 전쟁 일부라고 하네요. 마약왕과 원점 타격 6월 6일 날 방송했던 편이에요. 이게 박광렬이 한국에 송환됐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면서 이제 박광렬의 이 마약 불법 사업 이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아마 그때 조사했던 내용들을 그 아래서 취재하는 약간 그런 편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나도 이거 다 자세히 못 봐서 정확히 모르는데 그렇게 나는 알고 있고 뭐 자세한 거 보면서 얘기하면 되니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로폰 약 46kg 마침내 마약왕이 송환돼 왔고 마약왕 박광렬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인물로 지목된 50대 최모 씨가 태국에 붙잡혀 6월 6일 아침에 국내로 송환됐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에도 청담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46kg 등 시가 38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마약왕 최병민계의 해외 마약 총책들이 잇따른 송환 뒤에 조용히 진행된 또 다른 작전이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서울 강남 간다 숑 간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어디서나 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를 스파이라고 부른다. 이거 뭐 휴민트 약간 이런 얘기 나오려나? 국제마약 조직 총책을 쫓고 있던 그들의 정체는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의 정보관. 지난 3월 24일 2명의 여성과 한국으로 입국했다는 타겟은 동남아시아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마약을 직접 제조 유통하는 아시아 최고의 마약왕입니다. 저희는 항상 스파이예요. 말 그대로 드러나지 않게 국제범죄조직 색출이라는 목표로 스파이 활동을 하니까요. 범죄 이력을 봤더니 이 새끼가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태국의 유통의 한 50%를 담당할 정도의 아주 그냥 초대형 마약상이에요, 이 새끼. 7억 5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약을 팔았어. 그래서 19조 원을 벌었습니다. 와. 그래도 인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인도 사람 진짜 많아. 그는 왜 한국에 나타난 걸까요? 이 사람을 한국에 두는 게 맞느냐? 만약에 여기서도 전화로 마약 몇십 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와서 자금 세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도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마약왕이 입국. 모든 일은 비밀리에 수집된 첩보에서 시작이 됐다는데 이게 막 해외 야쿠자나 일본이면 야쿠자 아니면 뭐 사마페라든가 그런 마피아 카르텔하고도 분명히 관계가 있을 테니까 좀 막 테러성 보복도 일어날 수 있고 왜냐면 조직 형태가 아니면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정보 안 새나가고 딱 문제의 그 새끼만 일단 잡는 그런 작전을 쓰다 보니 비밀리에 움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첩보가 국정원에 처음 접수된 건 지난 3월 27일이래요. 이 새끼 이름은 타파난이고 어떤 신원을 알 수 없는 이 새끼는 혼마니 신사이야. 첩보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입국한 남자는 태국에서 무려 66번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10년째 추적하는 43살 마약왕이고 타파난 탐 마라타다. 문제는 그가 이미 태국 현지 공식 기록상 사망한 상태래요. 뭐야 이 새끼. 태국과 국경을 맞단 미얀마의 한 강가에서 얼굴이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건 2023년 1월. 시신과 함께 발견된 신분증은 아시아 마약왕 타파낭의 것이었고 그의 측근들은 사망 신고한 뒤 장례까지 치렀다고. 하지만 그건 타파난이 스스로 기획한 위장술이었을까. 이후로도 마약 유통을 계속하며 유유히 전 세계를 활보하다 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새끼 한국에 왜 들어왔지?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는데 인천공항 입국 시에 남자가 사용한 여권이 위조가 아니라 라오스 정부에서 공식 발행한 겁니다. 이름이 그래서 혼마니 신사이. 이 새끼가 지금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니까 가짜 신분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라오스 정부에서 발급을 해줄 수가 있지? 그런 거 있잖아요. 길거리 노숙자 뭐 신분증 훔쳤다든가 뭐 좀 그런 식인 거 아니야? 그가 평범한 라오스 국민이 아니라 태국인인 타파난이라는 첩보는 과연 사실일까요? 동일인 여부를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태국 수사기관으로부터 타파난의 지문정보 등을 신속하게 입수했었고요. 대한민국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우리나라 이제 들어왔을 때 등록한 지문하고 같은 인물인 걸 확인했어요. 사망자로 위장했던 아시아 마약왕 타파난이 버젓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건 그가 라오스 여권으로 거쳐간 다른 나라들도 해내지 못한 쾌거였다. 이 체포가 확인되자 국정원의 주도 아래 한자리에 모인 경찰과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 자, 왜 이런 합동작전이 필요했을까요? 근데 이 새끼 한국 들어온 건 실수다. 뭐 태국, 라오스라든가 필리핀 뭐 이런 데에 있었다면은 경찰을 오히려 매수하기가 더 좋은데, 우리나라도 뭐 경찰 매수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그거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좀 사회적 위치 재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매수가 되는 거지, 그냥 어디 씨발 무슨 낙후된 지역에서 마약 팔던 새끼가 와가지고 외국인인데 와가지고 난 너 매수해 돈 줘? 이거 누가 들어주냐고. 이 새끼 한국 온 거 이거는 뭐 잡았으니 다행인 거지만 이 새끼는 이건 잘못된 판단인데 왜 왔을까 근데? 자, 이분이 이제 경기남부경찰청 시그널에서 김혜수가 이제 팀장으로 있던 그곳입니다. 미제범죄수사대 그거 팀장, 마약범죄수사대의 경위 김명섭. 저희가 하는 일이요, 국내외 도피사범 검거가 거의 주 임무예요. 인터폴 적색 수배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그 자체로 우리나라 경찰에서 바로 체포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강제퇴거 대상자로 검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무부에 권한이 있어요. 국정원은 정보 수집 및 태국과의 공조, 경기남부경찰청은 행정추적 및 신변 확보,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는 강제퇴거 대상자 검거 등 각각의 역할을 보완해 물 셀 틈 없는 검거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20대 태국인 여자친구와 라오스인 통역관을 대동한 타파난 게이가 행적이 포착된 곳이 강남의 한 고급 호텔입니다. 곧장 이 궁전 호텔 곳곳에 배치된 합동수사팀이 일당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밀착 감시한 결과 이 새끼들 이제 맨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일과를 반복했대. 그럼 이 새끼들 나가서 뭐 하는 거야? 뭐 판매할 곳 찾는 건가? 루트 뚫나? 아, 그게요, 이 새끼들이 이제 뭐 성형외과도 갔고 그래서 강남 왔구만. 쇼핑백들이 잔뜩 들려 있었고요. 여행 가방을 처음 올 때 한 4개 정도 갖고 왔는데 나갈 때는 7개로 늘어났어요. 남자는 사실 포경 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껍질을 까지? 구체적인 마약 거래 정황이 포착되지 않는 한 호텔 방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하는 긴급 체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합동수사팀은 일일이 호텔에서 체크아웃하는 4월 6일 오전 이민법에 따른 강제 퇴거 절차에 돌입했다. 근데 전날 밤부터 국정원 측에서 정보를 공유했는데 태국 정부로부터 10년간 도피를 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현지 정보원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검거 작전이 유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국정원의 정보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운 감시팀,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타겟의 이상 행동이 포착됐다. 대상자가 대부분 8시 전후로는 호텔에 들어와서 아침 될 때까지 나오지 않는데 이날만큼은 특이하게 11시 반쯤에 갑자기 나와요. 아, 이거는 이 새끼 이거 런치려는 거다. 주차장에 택시 한 대가 도착해서 담배를 피우는 척 나와있던 통역관 여자가 주변을 경계했어요. 호텔을 나온 마약왕 타파난과 동시에 서둘러 택시에 올라타는데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예의주시하던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기 보이는 레이! 이거 하얀 거. 저기 보이는 경차가 제가 타고 있던 레이예요. 거기 대가 있었어요.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데요. 예, 거기 제가 있었다고요. 자, 이제 추격전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택시를 추적하니까 목적지도 없이 서울 시내를 한 30분 도는데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버스 정류장 쪽이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내리려는 시도를 했었다고요. 살짝 문이 열렸다가 닫히고 끝 차선에서 1차선 쪽으로 꺾어서 유턴해서 또 돌더니
자, 택시기사입니다. 그때 여행 왔으면 여유가 있을 텐데 말이야. 이 양반들이 그런 여유가 없고 뭔가 이 쫓기는 듯한 생각이 들었어요. 성격이 날카롭고 말투가 조금 지들이 정신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김영섭 씨가 저희 팀장님 차하고 같이 두 대를 번갈아 가면서 처음에는 노출 안 되게 쫓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아예 바짝 붙어서 쫓게 됐고요. 뒤에 제 차가 바로 붙어 있으니까 결국은 내리질 못하고 다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합동수사팀 전원이 호텔에 긴급 결집한 시간이 4월 6일 일요일 새벽 1시. 모든 도주로 모든 통로에 경찰과 법무부 국정원 직원들을 배치하고 모든 통제된 상황에서 검거하자 같이 온 여성 2명이 있는데 천병 역할로 태국인 여성이 나와서 한번 쭉 보고 들어갔고요. 호텔방 안에서는 대상자하고 다른 한 명 여성이 계속 창문으로 바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태국 여자 정찰하고 들어갔잖아. 오빠 씨발 좆됐어. 아 몰라. 아 씨발 좆됐어. 그거 했겠지. 경찰 왔어 씨발 막. 대치는 오래가지 않았고요. 도주루가 모두 차단된 것으로 확인된 타겟이 스스로 문을 열었던 건 당신들에 대한 신고 제보가 들어왔다. 이제부터 당신의 소지품을 확인하겠다. 예스 예스. 자포자기한 듯 순순히 체포에 응한 아시아 최고의 매약왕. 나는 마약 총책 아니야. 나 사업가. 한국에 관광하러 왔대요. 한국 관광 왔더니 너무 좋다. 베리 굿 한국 코리아 사랑해요. 다시 오고 싶어. 다시 올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평범한 사업가 행세를 했던 마약왕의 실체가 눈으로 확인된 건 그가 태국 공항에 도착한 직후였다. 거물급 마약상으로 매우 중요한 피의자입니다. 다른 사건에도 연루돼 있고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름만 해도 4개에 달합니다. 태국 수사기관의 수장들이 대거 참석한 초대형 언론 브리핑. 타파난의 휴대전화기로 확인된 최근 4년간의 마약 유통량은 존나 많다. 마약 제조 공장까지 직접 운영한 20여 개의 하위 조직을 통해 전 세계로 약을 유통했던 타파난의 검거는 태국 수사 당국의 어떤 의미일까요? 태국 마약통계청 마약수사국장은 만나자마자 한국어로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야바 35, 헤로인 84, 케타민 86, 필로폰 90돈이야. 한국 정부 그기 코리아 휴민 감사해. 한국의 검거 작전에 대한 감사와 그가 들려준 섬뜩한 경고도 있습니다. 그 새끼 마야 우리나라 대국 거쳐 최종 목적 국가들 이동해. 국외 마약 일부 코리아 갔을 가능성 높아. 사망자로 위장하고 전 세계를 누빈 타파난이 연평균 65톤 이상의 마약을 유통시켰다. 아니 이 새끼 어디서 만들어요? 이 많은 거를? 아니 저기 무슨 싱크대 같은 데서 막 주전자에 물 끓여가지고 막 젓가락으로 저으면서 뭐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양이 공장이 있다는 거 아니야. 어? 거기 덮치면 안 되나? 위치를 모르나? 아니 1년에 65톤을 씨벌. 야. 자, 이 마약이 유통된 거는 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조직에 맞서기 위해 침묵의 전쟁을 치르는 정보기관의 스파이들. 이제 이들을 막는 일은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됐습니다. 우리 검찰과 경찰은 열심히 국내로 들어오는 범죄자를 잡아도 원점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범죄는 계속되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범죄 조직의 해외 근거지를 제거하기 위해 새롭게 설정된 국제 범죄 수사의 목표 원점 타격. 타파난을 안 잡았을 때 태국 측으로부터 우리가 앞으로 협조받을 수 있겠냐 없겠냐. 그래서 우리 법무부랑 경찰에서 잡자 그랬습니다. 아시아 최고 마약왕 타파난을 검거해 태국으로 내보낸 지 3일 만인 4월 10일 태국 방콕에서 일명 청담 사장으로 불리는 한국인 마약 공급책 최병민게이가 검거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방콕에서 불과 1시간 거리 태국 상류층들이 모여 사는 고급 주택단지에서 가족들과 호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남편이고 아빠고 한 집안의 가장을 한 거야.
이지랄하면서. 국내 마약 범죄의 본거지이자 수많은 한국의 마약왕을 키워낸 마약 원점. 한국의 마약왕 최병민계이 어떤 사람이고 그가 유통시킨 약을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얼마나 흘러갔을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마약 카르텔 뭐 이런 거 하기에 너무 그냥 동네 아저씨 아니냐? 봐봐, 이 얼굴도 납작하고 이 뒤통수도 무슨 태팔에 맞아서 씹단두형에다가, 그죠? 얼굴이 이렇게 생겼잖아. 얼굴이 빵칼처럼 생겼어. 얼굴이 빵칼. 이 아저씨가 청담사장이라는 닉을 씁니다. 최병민 50살. 2018년 그것이 알고 싶다 1115회 방송분인데 여러 차례 걸쳐 추적했던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이자 필리핀 교도소 안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다량의 마약을 유통 판매한 조직의 총책으로 드러났고 오랫동안 악명을 떨친 박왕렬.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 한국으로 300억대 마약을 밀반입했다는 혐의 인정합니까? 국내에 공범 있습니까? 이때 인터뷰 유명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왕렬이가 여기 기자한테 넌 새끼야 남자도 아니야. 응? 지 꼰질렀다고. 2021년 박왕렬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상선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청담 초이. 전 세계에 박왕렬 이 새끼 말이야. 제보자가 박왕렬과 마약을 거래하는 일명 청담 초이를 목격한 건 강남의 한 호텔입니다. 제가 원래 수입차 렌트 사업했어요. M사니까 이게 M이면은 올류모닝 같은 건가요? M사 차가 뭐 있냐? 마세라티. 아닌데 이거 술인가? 마티니도 아니고. M사 차 뭐 있지? M차 뭐 있어요? 넘어가. M사 새 차를 들고 올라갔어요. 그 새끼한테. 그 사람이 강남에 궁전호텔인가? 거기로 올라길래 가니까 완전 술이 이렇게 돼가지고 자고 있길래 엑스타신가? 하여튼 그거를 캔디라고 부르더라고요. 비타민? 케타민. 케타민인가? 그거랑 흰술. 그때 포탈에 검색해보니까 휠로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흰술. 그 청담 초이한테 휴대전화기가 3개 있는데 혹시 봤거든요. 연락이 오길래 전 세계 그 사람하고 막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주고받더라고요. 대표님 막 이러면서. 박왕렬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을 볼 때 지금 이 새끼는 단순 그냥 마약을 좋아해서 사 먹고 뭐 그런 새끼가 아니라는 거야. 한국에 유령 법인을 하나 만들어라. 캄보디아 약인데 이게 부산에서 올라오고 있다. 짐이라고 하는 새끼가 있어요. 짐이. 그 사람이랑 중국말로 엄청나게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 발견된 여권에 적힌 그의 이름은 최병민. 그리고 중국어가 유창했다는 최병민은 또 다른 여권은 왕자라는 이름의 대만 위조 여권이었습니다. 최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렌트하고 연락처를 수시로 바꾸다가 결국 숨었다는 최병민. 그의 정체는 뭘까요? 당시 신분증에 적힌 그의 주소로 직접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요. 여자는 이사 온 후에 몇 번 봤는데 남자는 이사 올 때 처음 한두 번 보고 뭐 기억이 안 나요. 아내와 딸 그리고 주차장에 차까지 그대로 남겨두고 6개월 가까이 행방을 감춰버렸습니다. 박왕렬이 처음에는 다루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박왕렬의 여러 국내 판매 조직 중 하나인 바티칸 킹덤은 주로 갱냄 클럽을 중심으로 매약을 유통하던 조직이었는데 이들에게 클럽 매약으로 불리는 케타민과 엑스타시를 공급한 사람이 바로 청담에서 활동하는 최병민이었습니다. 경남청을 비롯해 전국의 마약수사대가 앞다퉈 5건의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렸던 최병민이 하지만 아무도 그를 찾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청담 지역에서 물건을 많이 돌리니까 청담사장 이렇게 호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또 뭐 버닝썬하고도 또 이렇게 막 제휴하고 막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생존 반응이라 하거든요? 전혀 뭘 이 새끼가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위조 요건을 가지고 밀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아무 기록이 없는 거야, 지금 한국에서. 생활 반응이 뭐 핸드폰이나 통장 사용, 뭐 병원 갔거나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야. 그 뒤로도 마치 유령처럼 국내 마약 사건에서 해외 공급책으로 계속 활동했던 그가
어떻게 5년 만에 태국에서 발견된 걸까요? 최병민이의 검거를 이끈 태국 경찰을 만나보겠습니다. 아, 꼬레아 당국, 최병민 아내 자녀 태국 거주 중 알려줬어. 거기부터 수사야. 그의 아내와 아이가 그 빌리지 있다는 사실 확인. 아무도 그 새끼 5년 못 봐. 2021년에는 청담동 빌라에 살고 있던 최병민의 가족이 그 뒤로 조용히 태국에 출국해서 방콕 인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근데 벼랑간 태국 경찰이 일주일간 가족들의 행적을 살펴보니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대요. 뭔데? 자, 이분은 이제 사뭇브랏간 경찰서에 치안 경감이신 파리아폰 센센이란 분입니다. 예. 아내는 12살 딸 또레사라 학생 비자 보호자 비자 자료 하지만 아내 임신 8months 그의 아버지 누구 아내 계산책 아이 going to school 흰색 카 누가 타? 정작 운전 드라이버 나띵이야. 최병민의 아이가 1년 수업료만 5천만 원이 넘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프로골퍼 되기 위한 레슨을 받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주택단지 안에는 최병민이 좋아한다는 후라이빗한 골프장도 있다는 점에서 태국 경찰은 그가 가족과 살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자, 계속 빨이 아픈 센센. 그래서 짜량 집에 있는 날 작전 D-Day. 태국 수사팀의 예상은 정확히 적중했어요. 경찰의 급습에 우리 병민씨 당황했죠. 집안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약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휴대전화만 13개 나왔고 위조 여건도 많았습니다. 중요한 건 목표 인물 미스터 최 아내 아이 이름으로 된 국가 여권 3개 여권 발견했어. 집에 갔을 때 등기 문서 발견됐어. 강남 일대 부동산. 2020년 10월 위조 여권으로 캄보디아에 입국한 뒤 몰래 태국 국경을 넘어서 가족이 기다리던 은신처로 찾아왔다는 최병민. 그는 언제든 가족과 함께 제3국으로 도주할 준비를 하고 있던 게 아닐까요? 규모 수십억 원대 등기 문서 4개! 불법 입국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추방돼 국내로 송환되는데 본인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약 사범으로는 이례적으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뭘 왜야? 존나 빡센 새끼니까 그런 거지. 자, 이분이 이제 마약 국제범죄수사대장입니다.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청담으로 활동하며 이 말투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군요. 비로폰 약 46kg 등 시가 380억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피해자 최병민이가 사용한 전자지갑을 측정하여 마약거래 대금으로 보이는 비트코인 57개, 원화 68억 상당을 측정했습니다. 체포가 먼저다. 한국인 닮았어, 약간. 한국인 마약 사범 중 역대급인 무려 380억 원 상당의 마약 유통 혐의를 입증한 비결이 뭐냐? 최병민이의 집에서 발견된 13개의 휴대전화 덕분이다, 이거야. 야, 이 새끼 핸드폰도 많네. 이거 다 누구 명이냐? 원본 압수하는 거요? 휴대전화가 현재 13개 나왔다는 거는 대박이다. 대물을 잡았다. 이런 표현할 수 있죠. 실제로 본인이 진술하진 않을 거예요.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의자 최병민이가 박광렬이 등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왕렬이가 먼저다. 청담사장 최병민, 그동안 마약왕으로 알려진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해외 원점이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야, 그러면 박광렬 그 뒤에 최병민이가 있던 거야? 와, 여태까지는 박광렬이 이거 최고인 줄 알았잖아. 이 새끼 잡으면은 모든 총책이 끊어진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있던 새끼가 최병민이야. 그는 어린 자녀와 함께 살면서도 어떻게 마약 밀매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다른 조력자나 공범이 있는 건 아닐까요?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최병민의 은신처를 찾아가 봤습니다. 고급주택 단지 입구에 도착하니까 마을 대표가 나와. 야, 그러니까 병민이가 막 이렇게 뿌리는 거야. 공범들에게. 여기가 이제 그 공장이고 얘네들 그 중간업자들이잖아. 물건 떼다가 사람들에게 파는 거 아니야. 그죠? 거기서 이제 차익 남기고. 박광렬이가 중간업자였네.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최고급 호텔, 그리고 120세대의 고급 주택으로 구성된 64만 제곱미터 규모의 단지래요. 자, 이분이 태국의 궁전마을 대표입니다. 엄청 부자. 부자들. 태국 서열, CP그룹, 인덱스, 대기업 이끄시는 분들. 최병민 검거 과정에도 경찰이 적극 협조했다는 마을 대표는 보관해뒀던 CCTV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병민이 맞죠? 그 사람 차, 이건 부하들 차. 최병민이 타고 다녔던 차 외에도 그의 집이 자주 드나들던 검은색 차량과 제3의 인물까지 그들이 최병민의 조직원이라는 마을 대표의 추측은 사실일까요? 마을 대표의 안내로 최병민의 은신처에 가까이 가보기로 합니다. 여기 1년님 차였어. 6만 바트? 월세 줬어? 아내가 월세 냈어. 자금줄 안 해주고 있어. 그 사람 이름이 최병민 맞죠? 매일 최병민 게이트 통과했어. 매일 에브리데이. 여기에 CCTV 있는데 그 사람 선글라스 쓰고 차 필름 붙여. 그래서 사진 안 찍혀. 골프 카트 탈 때 말고는 이 집이야. 힘들어. 두 개의 게이트를 통과해야만 닿을 수 있는 단지인데요.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집이. 집안에는 병민이의 가족이 키우던 개랑 차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자, 여기서 최병민을 목격한 유일한 이웃을 만나봅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그 사람 스모킹 좋아했어. 근데 스모킹 스멜 너무 심했고 저는 스모킹 노 하는 피플. 그래서 신경 쓰이고 그 새끼 꼴초. 그리고 특이했던 거 그는 한국어만 하는 거 아니야. 중국어 했어. 한국 사람인데 왜 해? 이상해? 낮에는 매일 카트를 타고 나가서 골프 치고 밤에는 자주 마당에 나와 담배 빨고 두 종류의 중국어로 누군가 통화를 했대요. 병민이가. 부부 자주 싸워. 정말 자주 싸워. 매주 한 주에 여러 번 싸워. 그리고 싸울 때 싸운 뒤나 싸우는 중 딸이 드럼 쳐. 부부싸움 할 때마다 아이의 드럼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쳐가지고 찾아가서 항의도 했다는데 가장 수상한 건 또 따로 있대요. 이쪽에 골프백 많아. 매주 골프백 버려. 싼더미 쌓이고 한 무더기 10개. 글쎄 들락거리고 항상 골프백 가져오고 그런 거 봐. 나중에 잡힌 거 보고 그 새끼 무슨 마약 경로인가 했어? 검거 직전까지 매주 검은 차가 다녀가면 빈 골프백을 10여 개씩 내다 버렸대요. 이 골프백도 비싸지 않습니까? 옆집에서 보이는 최병민의 차고에는 골프백이 없는 골프채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이 많은 골프채를 모아둔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 최병민의 집안에서 여자가 나타나는데 이 집의 관리인이야. 잠시 얘기 좀 해요. 집에 아무도 없나요? 네. 최병민의 검거 직후 가족들도 황급히 떠나고 혼자 빈집과 3마리의 개를 돌보고 있다는 관리인. 집안을 촬영하고 싶다는 말에 흔쾌히 대문을 열어줍니다. 아내 촬영하고 싶대. 그래요? 야. 골프채가 이게 엄청 많네. 이건 내가 비번을 몰라. 처음으로 공개되고 해외 마약 원점의 은신처입니다. 여기가. 최병민은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마약을 조달해왔던 걸까? 근데 이 새끼 잡았으니까 이제 좀 그 마약 사건들이 좀 규모가 줄어들려나? 사건들이? 이 새끼가 원점이라며. 태국의 고급 주택단지에 위치한 그의 은신처에 그 단서가 숨어있을지도 모른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은 한국에서 가져온 걸로 보이는 병민이의 골프 기념 트로피래요. 혹시 뭐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계셨나요? 글쎄 몰라. 나 잘 모르고 그저 일하고 돈 벌고 나 문제 일으키지 않아. 무슨 일 찾거나 관여 안 해. 나 그래서 나 잘 몰라. 유달리 숨기거나 만지지 말라고 한 물건들이 있나요?
나 5년 일했어. 아무 일 없었고 난 알아서 다 해. 최병민의 정체를 전혀 눈치 못 챘대. 그러면 최병민의 아내는 어떨까요? 여기에 휴대전화 봉지 속 있었어. 정확한 개수 모르지만 여러 대. 아마 수색팀 나랑 수색 와서 그의 안에 숨겼어.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수색이 시작되자 몰래 종이가방 하나를 빼돌리려고 했다는 병민이의 아내. 그 안에서 발견된 게 바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입니다. 여기 이제 뭐 각자 그 내역들이 있겠죠. 텔레그램 한 거. 일반적으로 상식이나 보통 사람 기준 아내는 알아. 그 아내 행동 아마 의도 있어. 골프클럽에서 보내온 우편물의 수신자는 최병민이 아니라 박모라는 사람이야. 아 여기 있네. 박호철. 이제 처음 듣는 이름인데 아내에게 보내온 우편물인 걸로 볼 때 처음 듣는 이름이다. 박 씨는 최병민이 사용한 가명 중 하나일까? 거실 안쪽에서 발견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이에요. 2025년에 발급받은 자의 사진은 있는데 이름이 최병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민은 2022년 10월에 이미 해외로 도피했는데 한국에서 면허증이 발급된 날짜는 2025년 6월이야. 면허증의 주인은 최병민과 닮은 얼굴에 77년생 최 씨와 친동생인 걸로 보인다. 아, 동생 사진 쓰고 있구나. 그가 검은 차를 타고 이 집을 드나들던 마약왕의 조력자일까? 주의 깊게 보지 않았어. 왜냐면 그 사람 맨와 검은색 SUV 자랑. 우리가 물어볼 거라 생각했는지 자기 남동생이래. 그런데 저녁에만 와. 저녁 늦게 11시 짜정에 와. 최근까지도 왔나요? 맞지. 거의 매일 이 집에 왔다는 관리인은 그 조력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거래요. 남동생이 자주 오나요? 아니야. 친구고 깨 맡기러 와. 진짜? 그 남자? 키 큰 사람 맞아? 친구! 딸 친구? 아빠? 저한테는 남동생이라고 했는데? 의문의 남자에 대해 캐묻자 관리인의 증언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도 지금 뭐 아는데 이러는 거야. 총 맞을까봐. 확인 결과 최정민의 동생 최 씨는 지난해 9월 이 새끼는 담배 밀수 혐의로 국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국 방콕에서 검은색 차를 타고 밤늦게 최병민 집에 드나들던 남자의 정체는 뭘까요? 야, 여기 골프채가 존나 많습니다. 이 새끼 뭐 팡야 매니아예요? 온 가족이 골프를 즐긴다 해도 이사 온 지 1년밖에 안 됐다는 집에 골프채가 너무 많아. 이거 뭐 훈련장이야? 게다가 아이언만 남아있는 데다가 지금 이 세트에 비해서 드라이버는 헤드가 없대요. 드라이버 헤드가 잘려 있습니다. 여기다가 담아서 골프백에 넣어 버리나봐. 그렇지 않을까? 근데 집안에 보관됐던 골프백들과 달리 마구잡이로 수집한 듯 보이는 수많은 골프채는 무슨 용도일까요? 이 공간은 골프채를 절단하거나 가공하는 공간으로 보입니다. 차고 안쪽에 설치된 작업대에는 분리된 골프채 헤드 부분이랑 각종 공구들이 다양히 널려 있다. 아니 씨발놈이 무슨 뭐 문익점도 아니고 개새끼가 야 병민아! 이 새끼 뭐지 이게? 자, 관리인 골프백 없어. 다 버렸어. 여기 있는 게 다 사용하지 않은 채 쌓여있던 골프채들과 분리된 채 가공된 드라이버 헤드 속이 비어있는 여러 개의 샤프트. 이것은 수배를 피해 숨어있던 최병민의 호화 취미일 뿐일까? 태국에서 만난 태국 골프 전문 채널 운영자인데 이분은 최병민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골프채들이 수집용이 아니래. 골프 유튜버인가봐. 골프채면 좀 이게 좋은 거라면 특이한 거 있잖아요. 오래된 건데 명기라든지 그런 거는 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끼는 아니에요. 고급 단지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던 최병민이가 고물이나 다름없는 오래된 낡은 골프채를 대량으로 쌓아두고 알 수 없는 작업을 한 이유는 뭘까요? 국내로 송환된 직후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통해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병민이가 하지만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공범들의 주장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자, 뉴스타파 기자네요. 텔레그램 닉네임은 홀짝이고요. 마약의 창고지기.
소위 말해서 국외에서 국내로 보낸 마약을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책들에게 주는 그 보관책인 것이죠. 김씨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금 창원교도소에 있대요. 해외 공급책들이 보내는 마약을 국내에서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는 일명 창고지기.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받은 마약 보관책 김씨는 청담 사장 최병민의 실체를 알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편지야? 청담의 하수인은 송정식이라는 사람이었어. 송정식이가 최병민의 압박 노릇을 했고 2019년도에 붙어였던 걸로 알아. 그거를 차 트렁크에 엄청나게 마약을 싣고 다니면서 필로폰 5, 케타민 3kg 전국에 마구잡이식으로 뿌렸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송정식이가 청담에게 팽을 당했어. 사고가 터졌다는데 실제로 2020년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병민의 하수인 송씨는 자기는 바지였을 뿐 주범은 병민이라고 털어놨지만 홀로 행적을 감춘 병민이는 당시 경찰 조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 이후 청담의 물건을 받아서 푼 게 전세계였다. 그럼 약간 이런 거 아닌가? 박광렬은 이 청담 사장? 누구야 이 새끼? 청담 초이? 얘한테 이제 물건을 받아갖고 중간떼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청담 초이 원점의 그 병민이가 어느 날 잠적을 타버렸어. 그러니까 박광렬이 그걸 다 가져가지고 자기가 풀기 시작했다는 거야? 2020년 7월부터 9월 초순까지 청담과 전세계가 물건을 거래한 내역들을 내가 자료도 갖고 있다. 청담 작은 놈 아니다. 사라김도 박광렬도. 사라김도 걔예요. 박광렬 같은 라인에 중간떼기 하는 업자. 둘 다 청담한테 점점 기었대. 와, 이 최병민 씨 대단한 아저씨였네. 청담이 사라김과 박광렬에게 엄청난 양의 마약을 제공한 거를 내 눈으로 확인한 게 몇 번이다. 내가 본 청담은 거물급 매약상이다. 최병민은 악명 높은 박광렬과 사라김이 국내에 유통한 마약 중에 상당량을 제공한 진짜 마약 공급책이고 위조 여건을 빌미로 그들의 생사를 쥐락펴락하게 됐다는 거다. 기자님께서 입수하신 사라킴의 위조 여건은 청담 사장이 만들어준 겁니다. 청담 사장이 사라킴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사라킴의 여건을 기자님에게 의도적으로 흘린 거죠. 청담 사장이 사라킴의 부탁으로 박광렬에게도 위조 여건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자기를 잘 숨기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누군가를 자신의 바지 사장으로 앉히든 얼굴 마담으로 앉히든 해서 자기는 계속 숨겨왔던 사람이라는 거죠. 한국 마약 조직의 숨은 실세이자 위조 여건의 달인이었던 최병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최병민이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관세사예요, 이 아저씨. 이 아저씨가 이 관세 씬에서 경력도 오래됐고 베테랑이고 좀 유명하다던데 한방에 처음에 듣자마자 내가 바로 기억이 나버리죠. 최병민이 건고추 심지박기 몰수 보존 조치, 파노라마처럼 이게 쫙 이게 시리즈로 흘러가는 게 내가 다 기억이 나죠. 그는 2003년 100억 원대 밀수 혐의로 적발된 최병민이의 범죄 수익을 찾아내 몰수한 관세사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심지박기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대리석을 외곽에 쌓아놓고 그 안에 공간을 판 다음에 진공 포장된 건고추를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세관의 검사 기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아주 그냥 지능적인, 그 당시 이 심지박기 수법은 아주 그냥 최첨단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약 같은 게 건고추랑 있으면 개들이 냄새를 못 맡나? 28살에 100억 원대 밀수 사기의 주범이 됐던 최병민이 공범들 검거 소식을 듣고 듀기구로 도주했던 그는 당시 아내랑 장모 명의로 은닉해둔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자 5년 만에 자수를 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살의)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이런 대범한 범행을 조직하고 말이야. 그 정도의 자금을 동원해서 이 밀수 조직을 운영할 정도의 인물이다. 그러면은 이 새끼 나이가 현재 지금 이게 50이 넘고도 남죠. 최병민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골프채 등을 보여주자 심지박기라는 과거의 밀수 수법과 판박이라고 이제 관세사가 지적을 합니다. 당시에 이 심지박기, 이 건고추 밀수입 수법도 좀 파격적이고 놀라웠는데 말이야. 빠양류를 저런 유형으로 속에다가 은닉해가지고
제법 이게 양도 많을 것이고, 야, 이게 일반적인 사회 현상과 안 맞는 거는 항상 우리가 의심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거야. 그것이었더니 수사의 단초라고 말할 수 있지. 반짝. 지난달 28일 마약범죄 정부 합동수사본부는 관련 공범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종합한 결과 최병민이가 국내 마약계의 가장 큰 손지위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합니다. 최병민이는 이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을까요? 자, 변호인이 있는데 최병민 씨가 이 모든 마약의 시초가 아니잖아요. 어딘가에서 누군가 이 마약을 최병민에게 파는 놈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아직은 시작되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사실 더 나쁜 놈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게 되거나 할까봐 그래요. 악명 높은 마약 조직의 진짜 공급책이었던 최병민의 뒤에 또 다른 해외 원점이 존재한다는 걸까요?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지는 마약 원점 타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점은 어떻게 타격하는가? 마약왕, 그 중에서도 마약 수사관들이 원점 타격의 타겟을 삼는 진짜 몸통의 조건은 뭘까요?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 3개국의 국경이 교차하는 삼각지 골든 트라이앵글. 중국계 조직의 마약 제조 공장이 대거 들어섰다는 이곳에 처음으로 접근한 한국인이 있습니다. 던지기 수법의 최초 개발자래요. 씨벌, 이것도 개발자야? 자, 호호철은 사실 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으로 매약을 발송했던 범죄 조직의 첫 번째 1세대라고 볼 수 있죠.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 원점 타격 제1호 목표물이었다는 미스터 호! 최병민이랑 마찬가지로 밀수 전과가 있던 호 씨는 2011년 재범을 하다가 경찰에 수배되자 주요 밀수 거점이었던 캄보디아로 도주했고요. 해외 도피 범죄자였던 호 씨가 골든 트라이앵글의 마약 제조업자와 어떻게 손이 닿았던 걸까? 2015년부터 미스터 호를 추적했다는 전 인천지검 마약수사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 새끼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캄보디아 고위층들하고 유착이 형성된 거예요. 골든 트라이앵글 접경 근처 제조공장에서 약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가 있었다고. 밀수로 축적한 거액의 자금으로 캄보디아 부패 관리와 결탁의 마약상이 됐다는 미스터 호! 검찰이 그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건 인천공항에서 마약을 숨겨 입국하다가 적발된 한 청년 때문이다. 밀수 운반책은 호호철이 이름을 몰랐습니다. 캄보디아 출국자 명단, 나이대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한 30-40명 뽑아서 호호철 사진 놓고 특정하게 된 거죠. 이후 3년 동안 전국에서 검거된 캄보디아발 마약 운반책들이 같은 얼굴을 지목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퍼즐 맞추듯 그려진 조직도의 정점에 바로 최초의 마약왕 미스터 호! 2018년 국정원의 주도로 대검 수사팀과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으로 펼친 첫 원점 타격 작전은요. 그 결과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국내 송환 예정일을 3일 앞두고 기상천외한 탈옥 기술을 선보인 미스터 호! 다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건 그의 겨울이었다는데 캄보디아 마약 판매 조직 75명을 일망타진한 건 서울 서부경찰서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판매책과 총책 일당을 검거했는데 캄보디아에 남아있던 중간 판매책 일당을 국내로 송환해서 그 공범들을 추적 조사하던 중 미스터 호! 태국에 숨어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이 새끼를. 사실 호호철에 대한 소재 수사를 지시받으면서 받은 정보가 딱 하나 있습니다. 호호철의 이게 실제 위조 여권이에요. 남한의 5배가 넘는 태국 전역을 상대로 말이에요. 저희가 이 사람을 아느냐 이렇게 소재를 파악하고자 했는데 얘 상대로 이게 아무런 그게 저희가 없었습니다. 성과가. 호 씨의 행선지를 찾아낸 건 국정원을 돕는 민간 정보 휴민트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휴민. 제가 주로 썼던 방법은 위장 거래예요. 거래를 하는 척하는 거죠. 이 바닥에서 내가 장사를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한 4-5천 정도의 현금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사진을 찍어서 인증해 주는 거죠. 나 이만큼 돈 있다. 근데 되게 이게 간단해 보이면서도 어려운 게 수사기관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진행비 안 주니까 씨발.
낮에는 부동산 중개인, 밤에는 비밀 정보원으로 활동하며 텔레그램에서 수많은 마약 판매사들에게 접근했다는 휴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한테 연락하듯이. 그런 건 있긴 했어요. 예. 아시아 마약왕이 호호철이라고 한다면 나는 시벌 제보왕이 된다. 그렇게 마약상들과의 대화가 익숙해질 때쯤 태국에 있다는 한 인물이 휴민트가 던진 미끼를 물었습니다. 카메서인가? 탈옥하시고 만든 위챗 닉네임까지는 압니다만, 사카모토입니다만처럼 압니다만, 가운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안경 치켜 올리면서 압니다만, 그분 성함 아세요? 누가 뺐는지, 과정은 어찌 빼었는지, 저는 그 옆에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장님이 있었다. 삥. 셀카라도 믿어야 보낼런지 창살 가르고 나가셨다던데. 자른 게 아니고 뜯은 거요, 키. 그걸 또 제가 이제 국정원에 확인했죠. 뜯은 거다. 이 새끼가 찾았다. 수사기관만 알고 있는 탈옥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남자. 저희 그 휴민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 호호철이 배후다. 그래서 저희가 지시를 내리죠. 2019년 12월 25일 태국 방콕 휴민트의 첩보로 시작된 국내 1호 원점 타격, 일명 크리스마스 작전이 이 작전에 참여한 수사 인력은 무려 47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진짜 고마운 거죠, 태국 사람들. 미스터 빵, 걱정 don't worry. 이걸 싹 다 위장 바이크.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휴민트에게 노출된 1차 목표물은 미스터 호의 측근인 한국인 박씨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저희가 지켜봤죠. 1,500원, 2,000원짜리 길거리 음식 막 그냥 꼬치 먹으면서 매 끼니 그렇게 해결하는 거 보고, 아, 이 새끼 이거 돈 없구나, 개털이네. 호호철의 도움 없이는 박씨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주변에 호호철이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오토바이, 택시 등으로 위장한 태국 수사관들이 24시간가량 그를 미행 감시한 끝에 잠든 아침 시간을 노려 그의 은신처를 덮쳤습니다. 요원들이. 그분이네. 오, 대단한 일 했네. 이분이 지금 그 알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잖아. 이상용 씨. 호호철의 소재에 대해서만 진술하면 이거 내가 책임지고 말이야. 한국에 있는 수사팀에게 전달하겠다 이거야. 설득을 오랜 기간 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예 나는 호호철을 모른다. 호호철이가 누구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이 사람 휴대전화로 전화했지. 박씨의 휴대전화로 호씨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계정에 연락해보기로 한 국정원 정보관. 호호철의 텔레그램으로 지도를 그냥 하나 보냈어요. 지도를. 궁금하게 하려고. 그 지도 보내자마자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여권 오바스테이로 이미그레이션에 잡혔습니다. 벌금 10,000바트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타겟은 과연 미끼를 물까? 다음날 아침 합동수사팀의 일원인 태국의 이민정 직원을 만나러 간다. 이 이민정 씨를 말하는 거야? 이 이민정이 맞아? 이름이 갑자기 나온다고? 태국 이민국 직원을 만나러 약속 장소로 온 사람 미스터 호가 아니라 환정상 김씨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이 나오고, 당시 이 사람은 호씨가 아니니 절대 체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환전상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체포조를 미행 감시조로 오토바이를 준비해 미행을 시작했다. 또다시 시작된 미행 환전상 김씨가 들른 또 다른 카페에서 모습을 드러낸 한국인 남자. 그는 바로 국정원이 5년간 추적했던 국내 최초의 마약왕 호씨. 타겟이 자리를 들어선 순간 조용히 자리를 지켜보고 있던 수사관들이 그를 애웠습니다. 얼마나 10분쯤. 저런 상황에서 사람이 흥분하지 않을 정도면 내공이 대단한 거예요. 놀랍게도 탈옥과 도주 끝에 체포된 호씨는 은신처를 압수수색할 때까지 어떤 심리적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거돼서 끝났는데 이거 털고 가시죠 이제. 이런 식으로 설득했을 거 아니에요. 담배도 한 대 피라고 하고.
한국 가서 검사 앞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건 대답도 안 해요. 여기가 호호철이 검거된 장소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 호호철이가 살던 은신처가 있어요. 이곳은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 코리아타운과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인터폴 수배자가 어떻게 도시의 가장 중심지에서 커피를 마시겠어요? 굉장히 이게 대담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의 집에서 발견된 장부 등으로 밝혀진 국내 밀반입 마약은 무려 61만 명이 동시에 빨 수 있는 양으로 61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새끼들 공장이 어디야? 거래 흐름을 보면 사실은 저희가 적발한 양의 10배예요. 최소한 그 정도가 된다고 저희가 가늠하고 있어요. 이듬해 5월 국내로 송환된 호 씨는 끝까지 자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공범들의 진술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캄보디아발 마약 유통 경로는 차단이 된 걸까요? 그의 조직원들 중 핵심 중간 관리책 3명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합니다. 6년째 감옥에 있는 호 씨를 찾아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와, 근데 진짜 많이 속가내긴 했다. 대가리 여기 있고, 이 중간 뛰기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차 상인들, 이 다 잡았잖아. 여기는 다 잡았고, 이 중간 뛰기들도 몇 명 잡았네. 접견실에 나온 호 씨는 건강해 보였다. 내가 사실 마약잘 난 몰라. 나 투약하는 사람 아니고 골든 트라이앵글 나도 얘기만 들었어. 직접 가거나 나 그러지 않았어. 캄보디아에서 내가 조선족 아주머니 아는데 물어보니까 약 살 수 있다 그래. 처음에 그래서 소개했어. 캄보디아 사람이요? 헌이라고 하는 캄보디아 현지인. 헌은 같은 경우도 캄보디아 북부에서 지역사령관 이런 사람들에게 로비하고 있고 그래서 싸고 나는 거 막아. 근데 허씨가 검거된 뒤에도 여전히 캄보디아 최대 마약상 헌과 거래하는 한국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이 있어. 특별히 돈벌이 없고 그러다 봐. 마약에 손대는 사람 많아. 송호철이라고 캄보디아에서 형을 22년 받았는데 교도소 내에서 계속 물건 보내고 있다고 해. 한국에서. 송호철을 거물로 생각해. 검찰도. 마약왕으로 알려진 인물을 검거해도 물 떠낸 자리처럼 다른 인물로 교체될 뿐 이 거래는 결코 근절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 호가. 그 이유는 뭘까요? 야, 이거 좀 약간 사이비 종교 같다.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이잖아. 여기 지금 그 아까 최병민이가 여기 있고 중간 뛰기로 이제 뭐 전 세계 뭐 사라킴 이렇게 있는데 대가리가 사라지니까 이 새끼가 접수해가지고 지가 새로 또 루트 따가지고 이제 대가리 해갖고 얘네 이제 또 2차로 이렇게 두고 그러면 계속 무한이네. 사이비 종교 같네. 왜냐면은 거래 수법을 배웠잖아. 이 유통 루트나. 그죠? 자, 이유는 뭘까? 약이 끊기 어려워. 직접 찌거래에서 싸게 샀던 사람들 여기서 만약에 뭐 1kg에 3천만 원 달러, 5천만 원 달러 하면 싸지 않아. 자기가 직접 싸게 싸우려고 해. 마약 조직이 해외로 근거지 옮기고 온갖 위험을 무릅쓰며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 수익률이 크다. 2019년 당시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1g에 2만 원이었는데 인근 국가를 거쳐 한국에 오는 순간 20배야. 50만 원 선에 팔려 나간다는 거지. 야, 이거 뭐 거의 코인이네 그러면. 기존의 국외에서 의존하다가 아예 호호철 같은 사람이 직접 가서 유통과 공급까지 하니까 훨씬 체계적으로 성실하게 배달도 잘 되니까 마약 산업의 유통 구조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된 거예요. 마약 해외 원점들의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입국한 뒤 태국으로 은신해 있다가 검거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2019년 첫 해외 마약류 원점 타격 작전이었던 호씨를 검거를 시작으로 해서 또 견고해졌어. 태국 마약수사 당국과의 공조가. 한번 해봤으니까. 그 결과 올해 4월 태국 최악의 마약왕 타파난 검거와 새로운 해외 원점인 최병민의 검거로 이어졌고 그 상선을 찾기 위한 양국의 공조작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까지. 야, 이게 생각보다 내용이 그래도 좀 볼만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이거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 살인사건이 아닌데 사람들이 좋아할까? 범죄 수사가 이게 스파이 막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은 사실
연출상 긴박하게 뭐 영화가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살인범 성격 분석하고 이 새끼 왜 그랬나 무슨 수법인가 뭐 흉기 나오고 뭐 그런 게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이게 재밌을까 했는데 내용이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보다 보니까 이게 또 볼만하네. 그래. 야, 내 여기 약 봐봐. 해골 모양으로 아예 만들어놨어. 이게 존나 무서운 새끼들이네. 그래요.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청정국. 청정국이라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차단돼 있으니까 쉽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서 사는지를 모르겠어. 뭐 하는 사람들은 있어. 근데 우리들이 몰라 방법을.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알 것 같아. 텔레그램으로 뭐 이렇게 단톡방 검색하고 뭐 그래 보면 어떻게 아름아름 링크 타면 갈 수 있지 않을까? 루트가 그려진다는 거야. 그리고 쉽게 살 수 있어. 아니 중고딩들도 케타민 사쳐먹고 하는데 SNS로 막 DM 보내서 사고 클럽에서도 이미 그런 사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정국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 마약 이게 근절돼 있는 나라였거든. 근데 이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게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강하게 빡세게 수사하고 좀 이렇게 경로 차단 같은 걸 잘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그래야 되는데 가광렬이나 뭐 그 아까 최병민이 그런 아저씨 뭐 미스터 호 뭐 이런 새끼들 혼 이런 새끼들 같은 경우 계속 나오니까 꾸역꾸역 이게 끝나질 않는 거야. 계속 진화하고 수법이 새로운 루트 방식 만들고 조직화되고 자꾸 막 해외 어디 이상한 데로 숨고 점점 잡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이것도 보면 잡긴 잡는데 오래 걸리잖아. 또 문제는 뭔지 알아? 이 시간이 걸리는 동안 중독돼 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야. 중독돼 가는 사람들. 중독이 안 되면 또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유형의 사건인 것 같아요. 이 마약 유통 같은 게. 좀 족같은 사건입니다. 잘 봤고요. 여기까지입니다. 1490회 스파이 전쟁. 야 무슨 뭐 국정원에 휴민트 나오고 막 난리였어. 그리고 이게 1부라고 제목이 나온 거 보니까 시리즈로 이번엔 마야광 나왔지만 뭐 다음 주에 2부 그래가지고 어떤 다른 종류의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연재되는 방송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기대가 되네요. 다음 주는 뭐가 나올지. 2부가 있겠지. 1부라고 했으니까 그지? 다음 주에 또 잘 나온 방송 준비해서 리뷰 한번 또 해볼게요.